그 다음에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훈민정음은 굉장히 위대한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석학들이 굉장히 우수성을 인정하는 그런 건데요. 총균세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저자가 제레드 다이아몬드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위대한 기념비적인 문자이고 간결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문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체계라고 칭송받는 것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대학 라이샤워 페어뱅크 같은 교수들도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고, 시카고 대학의 맥콜리 교수는 언어학과 교수인데 한글날을 자기가 기념합니다. 자기 그것도 아닌데 수업을 전폐하고 그날이 되면 집에서 사람들 초청해 파티를 열었다 그래요. 그만큼 한글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인정하는 그런 우수한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을 누가 창제했는가? 지금까지 유력한 설이 공동창제설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하들과 집현전 학자들과 세종이 공동으로 창제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록의 기록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종실록에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는 사실이 처음 나오는 게 1443년 12월 30일. 그때 세종이 28자를 임금이 28자 업문을 28자를 맹글었다고 하는 기록이 딱 처음 나타납니다. 만약에 신하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공식적으로 기록물에 몇 번 나왔겠죠. 최소한 한두 번은 나왔을 텐데 일체 없어요.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신숙주나 성산문, 정인지 같은 사람,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 과정에 참여한 것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종이 혼자 했습니다. 왜 혼자 했느냐? 비밀리에 혼자 했는데 사대부 양반 계급들이 반대할 걸 미리 예상을 했거든요. 양반 계급들은 자신들이 이 문자 권력을 독점하는데 이게 쉬운 문자를 갖다가 만들면은 백성들도 뭐 과거에 도전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게. 기를 쓰고 반대했다. 결국 나중에 최만리 같은 사람이 극렬하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세종이 그걸 미리 내다보고 비밀리에 혼자서 작업했다고 보는 게 실록의 기록을 볼 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의 보완 과정에서 집현전 학자들을 참여시켜서 이걸 갖다가 다듬었죠. 창제한 거는 세종대왕 혼자서 단독 창제설이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반포한 날이 1446년 9월 29일인데 이걸 양력으로 환산하면은 10월 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정부의 구조를 6조 집계제에서 의정부 서사제로 고칩니다. 그러면 임금이 이제 업무가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부족해서 자신의 업무를 세자한테 넘깁니다. 신하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끝까지 관철시킵니다. 왜? 훈민정음 창제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는 게 훈민정음 창제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세종이 책을 워낙 독서 광이다 보니까 눈이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후반에 보면은 실록 기록에 보면은 근일에 이르러서 내가 지척지간에 있는 물건과 사람조차 구별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도다 하고 하는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눈이 나빠졌어요. 봉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444년 2월 28일에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초수리로 저기로 행차하는데 눈병 치료하러 갑니다. 그런데 3월 2일 날 초수리에 도착합니다. 2월 28일에 출발해서 3월 2일이면은 4일인가 4일 만에 하루에 30km를 강행군에 얼마나 강행군을 했는지 보위하는 경호실장이 거기 가서 죽었습니다. 과로사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궁을 나서기 8일 전, 그러니까 2월 20일이죠. 최만리 등이 반대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수리로 행차는 했지만은 세종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류도 챙겨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수리에서 60일간 머물면서 후속 작업을 했는데 이때 정인지를 미리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순찰사로 파견을 시켜놨습니다. 미리 이런 걸 인사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인지가 청주 감영에 머물고 있었는데 초수리까지 오게 한 겁니다. 반나절 거리거든요. 그래서 정인지를 합류시켜서 후속으로 공동 작업하고 이때 정인지가 세종의 철학을
업적과 원칙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보면은 세종이 그렇게 하죠.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여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여린 백성이 니로고자 홀빼 이셔도 뭐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당시 예조 판서인 정인지 서문이 또 나오거든요. 정인지가 한 말이 그대로 세종의 철학과 똑같습니다. 이때 정인지가 세종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세종의 철학을 갖다가 충분히 흡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추론입니다. 정인지가 이렇게 결합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통 역사에 기록된 거나 제 추론입니다. 그렇지만은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인지가 이때 결합을 했고 분명히 세종의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세종 이후에 세종과 더불어서 가장 실무적으로 창제 작업에 공을 세운 사람이 정인지다고 하는 게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인간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27명의 조선시대 임금들 보면은 다 허물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도 허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에도 남달리 뛰어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99% 완벽한 사람이 세종이었다고 하는 게 제 생각. 그래서 이 양녕이라든지 효령 같은 자기 형이죠. 그러니까 형들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부모들도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아가지고 뭐 격구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비 소원왕후 심씨의 아버지 시몬이 정치적으로 희생이 됐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부부애를 돈독하게 했다는 게 실록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끝내면서 우리 앞에는 세종이라고 하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김상근이라는 사람이 교수가 쓴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경우 플라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에파메이논다스는 뭐라고 했을까? 이러한 거울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습관을 고치고 천한 말을 자제하고 정념의 발동을 끈다. 우리 앞에도 이런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세종이 바로 그 거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날이 막막하고 일이 힘들 때 과연 세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세종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물어보면은 우리들의 미래 의사결정,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세종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을 발견하고 추구기를 발견하고 하는 그런 업적보다도 이러한 원칙과 리더십을 우리한테 전해준 게 더 중요한 그런 유산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